자, 수업하도록 합시다. 저희 이제 5장 송금 또는 송금불산입과 정리를 좀 할게요. 제 5장 가서, 법인세법에 이제 송금하고, 그죠? 송금불산입에 대해 좀 정리할게요. 이쪽 부분은 이제, 실제로 세법에서는, 세법 개론 쪽에서는 사실은 개념 정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학원에서는 이쪽을 굉장히 이제 시간을 많이 쓰면서 가르쳐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세무회계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무회계 파트에서는 이쪽이 이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회계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많이 뭐가 되냐면 시간을 끕니다. 그래서 세무회계 파트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파트가 될 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법 개론 단계에서는 개론 단계에서는 정확한 여러분이 뭐 하냐면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걸 이제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적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적대비 한도 초과액 같은 파트도 가장 중요한 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한도액은 뭐예요? 법에 정한 산식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도에 대한 공식도 기본적으로 주게 돼요. 기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부금의 구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하시면 되는데, 기부금 파트에서 이제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이 없어졌지만, 그 개념은 그대로 똑같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50% 한도 기부금하고 10% 한도 기부금 이렇게 쪼개 있지만, 여러분들은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또는 50% 한도 기부금 또는 10% 한도 기부금 이렇게 응용을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볼 때도 대손금하고 대손충당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개념 정의를 잘 하셔야 돼. 그러지도 않고 그냥 건바이 건으로 여러분 계산만 하게 되면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송금 또는 송금불산입에서 제1절에 이제 뭐를 볼 거냐면 혹시 통칙 또는 총칙 규정을 볼 겁니다. 통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총설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좀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정리할 게 뭐냐면 통칙 이렇게 나왔네요. 통칙에서 첫 번째 총설에 대한 부분을 좀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법인세법에서 송금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송금이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순자산 감소거래를 말하게 됩니다. 오케이? 감소거래에서 자 보세요. 자본이나 출자의 환급 부분을 차감하는 거예요. 빼볼까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마이너스 표시인데 여기서는 한번 뺍시다. 기본적으로 뭐를 차감하게 되냐면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부분을 차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잉여금 처분사항이 존재할 거예요. 잉여금 처분사항입니다.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이다 또는 잉여금 처분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또 송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한 것을 이렇게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순자산 감소건에서 자본 출자의 환급을 차감하고요. 두 번째, 잉여금 처분은 손비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한 걸 이렇게 차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송금으로 혹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이것만 있어도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두 가지 요건들이 더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치? 추가 요건은 과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송금은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냐면 역시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야 됩니다. 또 업무 관련 비용이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통상성, 또 업무 관련성, 또 법정 증명서를 수취라는 요건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통상적 지출해야 되고요. 지출해야 되고 또 업무 관련된 업무 관련성이 충족이 돼야 된다. 오케이. 또 하나 이제 법정 증명서를 역시 뭘 해야 됩니까? 수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개 요건이 반드시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뭐간다? 송금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에 대한 통제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해당 법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해당 법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 지출을 초과를 하게 되는 지출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없다는 거예요. 또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업무 무관 비용이 되는 것이야. 또 법정 증명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역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송금에 산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 지출이어야 되고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법정 증명 서류를 수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관련성이 없다면 이때는 뭐가 된다? 업무 무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업무 무관 비용이 돼서 이때는 뭐가 되는 것이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송금 불산입 방법으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법정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금액이 접대비 관련 경우는 역시 10,000원이었는데 3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얼마 역시 30,000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200,000원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200,000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 200,000원을 뭘 하게 되냐면 역시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뭘 해야 한다. 이 법정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지만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10,000원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금액이 좀 증액이 된다. 이건 세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크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항상 이 송금을 살펴볼 때는 송금의 개념 정의를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금은 순자산 감소 거래에서 보세요. 자본 출자의 환급도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 송금을 사입 방법으로 열가한 걸 차감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업무 관련된 지출이어야 됩니다. 또 법정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지만 뭐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송금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다. 업무 무관 비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송금에 산입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 증명서를 수취해야 되는데 이 법정 증명서에는 선생님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면 되겠죠. 자, 세금 계산서가 존재할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존재할까? 계산서가 존재할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존재하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카드 매출전표 등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현금 영수증 등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법정 증명서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뭐다? 송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재 보면서 이 송금에 대한 의의 보면서 법정 증명서류까지 여러분들 정리하고 갈까요? 송금은 다시 한번 순자산 감소거래에서 자본 출자의 환급도 잉여금 처분상 또 송금물 사입 항목으로 열가한 걸 차감한 것이다. 그럼 송금이 되기 위해서는 뭐다? 자본 출자의 환급이나 잉여금 처분이 아닐 것, 법인세법상 송금물 사입 항목으로 열거된 게 아닐 것, 또 사업 관련돼서 통상적으로 발생한 지출이나 비용일 것, 또 수익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을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말이 곧 뭐가 됩니까? 수익 관련성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말이 수익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법정 증명서를 수취해야 되겠죠. 거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또 세금면서, 계산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송금의 개념 정의는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교재에 접대비 지출하는 경우 10,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30,000원으로 증액이 됐을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역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 정도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또 법정 증명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면 법인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역시 5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자 보세요. 얘네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역시 넓은 의미의 뭐다? 광의의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 출자의 환급 금액을 손비로 처리했다면 이건 송금물 사입으로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잉여금 처분 사항을 송금으로 처리했다면 송금물 사입 항목으로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충분히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정리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송금 불산입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크게 본다면 송금 불산입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혹시 항목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거를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정리해서 넓은 의미의 송금 불산입 항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다?
자본 출자의 환급에 대한 사항이 자본이나 출자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 두 번째, 잉여금 처분 사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잉여금 처분 사항도 뭐가 되는 것이다. 송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그것이 송금 불산입으로 열거한 것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불산입으로, 그죠? 열거한 것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로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잉여금 처분 사항이죠. 그래서 EX로 간다면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잉여금 처분을 뭐로, 그죠? 처분 사항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손비로 계상한 금액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성과 배분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얘네들은 뭐가 된다? 송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 사항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은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 그리고 이제 송금 불산입 항목에 열거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건 교재를 참고해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교재를 참고해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348페이지에 나오죠. 대송금의 송금 불산입,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송금 불산입, 세금관과의 송금 불산입, 또 감가상각비 송금 불산입, 기부금 송금 불산입, 접대비, 또 과다경비 등의 송금 불산입,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송금 불산입, 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돼? 송금에 대한 입증 책임입니다. 자, 보세요. 자,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를 가져가서 좀 따질게요. 이거는 세법학적 관점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입증 책임이라는 건 도대체 뭘 것인가? 자, 입증 책임 뭐예요? 뭐가 옳다, 그르다 하고 양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따질 때 여기에 대한 증명을 누가 해야 되냐? 그걸 입증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 조세법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법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과세 관청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송금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과세 관청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납세 의무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도 여러분이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송금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기본적 내용이 되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송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를 통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총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정의를 먼저 잘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 정의 잘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은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 오케이? 또 송금에 대한 입증 책임 부분도 잘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통상적 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과세 관청이 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해당 송금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송금의 종류로 가서 좀 정리할게요. 송금의 종류에 대한 부분도 기본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할게요. 교재를 참고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들만 여러분한테 정리할게요.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원재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입니다. 당연히 송금이 되겠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도 송금이 되겠죠. 인건비도 송금이 되겠죠. 고정자산의 수선비도 송금이 될 거예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도 송금이 될 겁니다. 또 자산의 임차료도 송금이 될까? 차입금이자도 원칙적으로 송금이야. 다만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채권자불명 사채이자, 수령자불명 채권여권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오케이? 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얘네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목적에서 확실히 손금 불산입 항목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8번 회수할 수 없는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내용 중에는 여러분이 꼭 체크할 내용이 존재합니다. 어디 가서 정리하면 되냐면 8번입니다.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매출세액에 대한 그치? 미수금이 나옵니다. 자, 매출세액 미수금은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치? 자, 회수할 수 없는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 자, 보세요. 이거는 부가세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부가가치 그치? 세법에서 뭐를 받았어? 대손세액 공제가 됐다는 거예요. 공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케이? 이때는 뭐가 되지 않는다? 송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부가세법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가 되는가? 송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머릿속에 꼭 정리하셔야 돼. 자, 이유는 뭐 때문이야? 부가세법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또 송금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중공제가 되게 되는 것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하나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9번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마인드로 갈 거예요. 자산의 평가 차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가 차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되는 것이다? 원칙은 송금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야? 우리 법인세법은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산부채 평가에 있어서 취득 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송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안고 가면 되겠죠. 그치? 자, 결산 조정을 전제로 그치? 전제로 그죠? 또 뭐라 하게 됩니까? 그치? 법령상 그치? 요건을 충족하는 그치? 자, 딱 세 개에 대해서 재고자산하고 또 뭐하고 그죠? 자, 고정자산하고 그죠? 또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치?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할 거예요. 자산의 평가 차손도 원칙은 뭐가 되는 것이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 법인세법은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뭐를 결산 조정을 전제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죠. 재고산의 경우에는 파손 부패가 일어나는 경우에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식 등의 경우에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 등이 난 경우에는 결산 조정을 전제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제세 공과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세금에 대해서 송금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영업자 단체인 협회 또는 조합에 대한 회비예요. 일반 회비는 송금이야. 특별 회비는 비지정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임의단체에 대한 회비도 뭐가 됩니까? 비지정 기부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업의 탄광비 송금입니다. 무료 진료권 또는 새마을 진료권에 의해서 행한 무료 진료의 가액도 송금이 되는 겁니다. 또 잉여식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송금이 되는 것이야. 또 우리 사주조합이 출연한 자사주 장부가액과 금품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16번에 자, 우리 사주조합에 조합에 뭐하는 출연하는 자사주에 뭐가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장부가액이나 또는 금품에 대해서는 송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때 출연한다는 말에 초점을 두면서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번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환경미화 등의 미화 등의 목적으로 구입한 뭐가요? 미술품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는 골동품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죠.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등입니다. 거래건별로 얼마까지는 1,000만 원 이하까지는 1,000만 원 이하까지는 뭐가 되는 것이다? 손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구입한 미술품 등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벽자라 그러나요? 그런 걸로 이제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송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18번 광고 선정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도 송금이 되는 것이고요. 19번 임직원이 주식보상 기준을 주식기준 보상을 행사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때 시가와 행사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행사 비용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의 핵심 매수 선택권 뭐로 인한 행사 비용도 행사로 인한 것이 자, 뭐하고 시가와 그지 행사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행사로 인한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이 될 것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거예요. 이것도 송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회수할 수 없는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 아주 자주 나오니까 정리하셔야 돼. 대순세액 공제를 받은 건 송금이 아니에요. 대순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만 송금이다. 이 부분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산의 평가 차순도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와요. 원칙적으로 취득권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송금이 아니다. 다만 결산 조정을 전제로 뭐 했다면 그것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재고산, 고정자산 또 주식 등의 경우에는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되겠죠. 또 우리 사회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장부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송금이 되는 거예요. 또 환경 위한 목적으로 거래 건별로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오케이? 그때는 송금에 만약 그럼 선생님 1,000만 원 초과하면 전액 송금 불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서 우리가 미술품 등을 구입할 때는 1,000만 원까지 구입하라. 법인이 구입할 때는 그런 뜻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비용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주요 송금 항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여러분 이미 정리했기 때문에 영업자 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대한 회비 정도만 좀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요 송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저기서 살펴봤기 때문에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이 한정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주요 그죠? 송금 항목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치? 영업자 단체인 영업자 단체인 협회나 자 뭐에 대한 조합에 대한 뭐가 있어요? 첫 번째죠. 조합에 대한 회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건 이 영업자 단체가 뭐냐에 따라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영업자 단체는 뭐야? 법령에서 인정하는 법정 단체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임의 단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정리할 부분은 이 회비에 대해서 정리하십니다. 법정 단체에 대해서 일반 회비가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특별 회비가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지? 또 임의 단체에 대해서는 일반 회비나 특별 회비나 특별 회비나 뭐 똑같습니다. 처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 단체인 임의 단체에 지출한 일반 회비에 대해서는 뭐예요? 송금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 특별 회비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우리 법인세법상 비지정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그러면 법정단체인 법정단체에 지출하는 일반 회비만 송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맞춤형 자 뭐를 위한 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얘네들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령상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된다면 충족 시에는 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송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있네요. 그게 뭐가 되냐면 법인이 지출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안고 가셔야 돼요. 법인이 지출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봅시다. 이때 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송금입니다.
됩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송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혹시 당연히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고, 그죠? 관련성이 있고, 자, 고의 또는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이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송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의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즉,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송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법인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나오는 법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없다면 당연히 뭐가 되지 않는가? 송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뭐가 되는 것이다? 송금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인이 지출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세무사 2차 시험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용어들을 법에서는 잘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손금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이 내용들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어디 갈 거냐면 여러분하고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가서 정리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한번 혹시 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로마자 넘버링으로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는 송금보다는 과세소득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송금 불산입 항목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항목을 통해서 과세소득을 증가시켜야 될 것들은 증가를 시켜서 법인세를 추징 등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송금 불산입 항목을 가지고 세무조사에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뭐다?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가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송금 불산입 항목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도대체 뭔가를 한번 정리를 좀 하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다? 넓은 의미의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송금 불산입 항목은 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자본 출자의 환급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송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것이야. 두 번째, 잉여금 처분사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처분사항을 손비로, 그죠? 계상한 금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계상한 금액은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정리할 내용이 뭐가 있냐면, 법인세법에서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한 것들이 뭐가 된다. 오케이? 송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은 송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가 법인세법의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한 겁니다. 그게 이제 교재에 여러분들 교재에 어디가 나와 있냐면 교재에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한 번만 읽어보면서 여러분하고 정리합시다. 자,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송금 불산입의 내용은 다음 것 같다. 대송금의 송금 불산입, 자본거래로 인한 송금 불산입도 세금과 공과 등의 송금 불산입도 자산의 평가손익자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기본 접대비, 과다경비 등의 송금 불산입, 업무 관련 없는 비용의 송금 불산입,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충분히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정리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잉여금 처분사항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한 금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가 된다? 당연히 송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이유는 왜 그래요? 자, 이 잉여금 처분사항이라는 건 재무상태표 규정사항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역시 당기순이익이 만들어지고 나서 2월이 돼서 잉여금을 가지고 처분하는 사항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잉여금 처분
처분으로 손비로 계산한 금액의 대표적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EX로 간다면 역시 자, 성과 배분 상여금을 역시 성과 배분 상여금을 역시 뭐로 주게 되냐면 잉여금 처분으로 처분으로 역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하게 돼요. 이거는 당연히 뭐간다 송금 불산이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송금 불산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역시 세금 등에 대한 역시 송금 불산입으로 와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세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역시 국세와 지방세를 전부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세금이란 용어를 조세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의 경우에는 송금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역시 첫 번째 이 세금 등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역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하면 되겠죠. 의의 가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역시 손금 산입되는 역시 세금 또는 역시 조세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송금 불산입되는 역시 세금이나 조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대표적으로 송금 불산입되는 역시 세금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예요. 법인세 존재하게 됩니다. 역시 자, 소득세 존재하게 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등은 역시 자, 뭐가 되는 것이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개별 소비세도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내용은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해서는 뭐가 붙냐면 서택스는 아니지만 지방세법에서 역시 국세 중에 법인세 또 국세 중에 소득세 이걸 대상으로 즉 소득을 과세해서 관한 국세를 가지고 만든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 지방세가 뭐가 되냐면 법인 지방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도 뭐가 됩니까? 오케이?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인세 등 또 소득세 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세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부가세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개별 소비세나 주세도 혹시 우리가 거래세가 됩니다. 혹시 개별 소비세나 또 혹시 주세 등도 뭐가 되는 것이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에 반해 송금에 산입하는 조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국세 중에서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지방세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오케이? 지방세법상 재산세라든가 또 국세 중에 뭐가 있냐면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뭐가 되는 것이다. 송금에 산입하는 것이 세금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송금 불산입하는 세금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주민세라든가 혹시 또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라든가 혹시 또 혹시 우리가 이제 주민세는 그지 개인분 또 사업소분 또 종업원분 이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주민세도 송금에 산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나오는 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인지세 역시 인지세 등에 대해서는 송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 정도 잡아놓으면 돼요. 시험에서는 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등 소득세 등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올 만한 내용이 자 보세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역시 자, 뭐가 됩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불공제 대상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세금 계산서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걔네들은 송금에 산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송금에
산입되지 않는 그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세금 계산서 미수령분이 존재합니다. 그지 미수령분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수령분 등에 대해서는 수령분 등에 대해서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매입처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분이 존재하게 돼요. 계산서, 합계표 뭐에 대한 미제출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출분 등, 자 뭐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하나가 있다면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 무관 매입세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개는 뭐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머릿속에 꼭꼭꼭 넣어야 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미수령분,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분, 또 사업이나 업무 무관 매입세액이 존재할 거예요. 업무 무관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뭐가 되는가? 송금에 산입하는 거예요. 송금 산입하는 매입세액 불공제액에는 뭐가 있어? 자, 우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그죠? 영업용 승용자동차 구입 유지 관련 매입세액, 승용자동차, 구입 유지 관련된 유지 관련 매입세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송금에 산입되는 거예요. 또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송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또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당연히 송금에 산입되는가. 또 면세 관련된 매입세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관련 매입세액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등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것이다? 송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등 송금물 산입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부가세법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중에서 업무 무관 매입세액, 또 세금계산서 미수령분 매입세액, 또 매입처벌 세금합계표 미제출분, 이런 것들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공과금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뭐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세법상 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자, 의무불이행으로 부과하는 또는 부담하는 뭐가 존재합니까? 우리가 세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세액이라든가 여기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는 거예요. 가산세 포함되는 것이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오케이? 강제징수비가 존재하게 됩니다. 강제징수비 등도 뭐가 되는 것이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얘네들도마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송금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송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해서 이 세금 등에 대한 송금물 산입에 대한 내용은 아주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니까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역시 벌금이나 과태료 등에 대한 송금물 산입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벌금이나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한번 찾아가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네 번째로 간다면 여기서 한번 갈까요? 벌금이나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보세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공법입니다. 공법. 오케이. 부가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오케이. 또 당연히 법령을 위반한 거예요. 오케이. 또는 의무불이행 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권자가 국가, 지자체 등에 대한 자, 의무불이행 등으로 불이행이나 또는 법령 위반 등으로 부과가 되는 것들은 당연히 뭐가 된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이 생기게 됩니다. 사계약상 불이행이 생기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되는 것이다? 송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과금의 경우에는 원칙 송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공과금의 경우에는 공과금 등의 경우에는 대원칙은 뭐다? 원칙적으로 손금이라는 겁니다. 그치?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것이다? 손금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것이다? 그치?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법령상 그치? 자, 뭐가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불이행으로 그죠? 부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송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사계약인가, 그치? 부가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계약상 우리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연체이자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송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351페이지 내용들을 잘 좀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번째까지 끝냈고요. 이제는 352페이지에 가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뭐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뭔가만 정확히 알면 이 부분을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6번 가서 징벌적 손해배상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6번째로 가서 정리 한번 해보시죠. 자,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통상은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한 법률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오케이. 그래서 법원이 징벌적으로 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우는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6번째 이제 저희가 정리할 부분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잘 따라서 가보면 되겠죠. 그래서 6번째로 가서 징벌적 손해배상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6번째 한번 가보시죠. 오케이?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게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오케이? 자, 이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란 무엇이다? 이거부터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의의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건 프랜차이즈, 또 우리가 이제 건설업계 가불 논쟁이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다?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가맹 사업에 관한 그지? 법률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냐면 그지? 자, 우리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도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법률 등을 그지? 위반하여 그지? 이제 부과하는 그치? 부과하는 손해배상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리합시다. 그치? 법인세법의 그치? 처리 방법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뭐가 되는 것이다. 그치? 실제 손해액을 실이에요. 그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것이다. 오케이?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부과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이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오케이? 초과하는 금액에서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정비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 정도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7번째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산의 평가손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미 걸림스를 했지만 자산의 평가손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가손실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 자산의 평가손실에 대해 원칙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손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와 전혀 달리
보세요. 자산부채 평가에 있어서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의 평가 손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보세요. 자, 예외적으로 무조건 뭐예요? 결산 조정을 전제로, 결산 조정을 뭐로 반드시 전제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뭐예요? 송금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딱 세 가지가 송금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재고자산,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고정자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존재하냐면 주식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산의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생겨야 됩니까? 파손, 부패 등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결산 조정을 전제로, 그죠? 자, 뭐 할 수 있다?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항상 다만 결산서에 뭐예요? 손비로 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손, 부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사유입니다. 하나는 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거나 또는 두 번째는 시설 개체라든가 기술 낙후의 사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기술 낙후 등의 사유가 존재하게 돼요. 주식은 주식 발행법인이 뭘 하게 돼요? 파산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는 뭐가 되는 것이다?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특이한 점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처리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때는 뭐다? 전액 송금 산입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전액 뭐 하는 것이다? 송금 산입하는 겁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다만 여기는 전액 송금 산입이 아니라 비명가에 1,000원을 남겨나가게 됩니다. 제외하고 뭐 하는 것이다? 송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서 시설 개체 기술 낙후라든가 또 하나 주식 발행법인 등이 파산이 난 경우 등에는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 산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이때 이제 송금 산입되는 건 뭐예요? 전액 송금 산입이 되지만 뭐예요? 처분 가능한 시가와 원가의 차이만큼 송금 산입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가끔 이제 세무조정에서 나오죠. 시설 개체, 기술 낙후라든가 주식 발행법인 등이 파산이 난 경우에는 이 비명가액 1,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송금 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6번, 7번은 너무너무 송금 일반상에서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됐나요? 충분히 정리됐을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인건비의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인건비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될 내용이 있네요. 8 가서 정리합시다. 자, 보세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대원칙입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제조를 하든 또는 영업을 하든 당연히 뭐예요? 법인이 영업을 수행하고 그 조직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원칙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송금에 산입한다는 거예요. 송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것이다.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한 명의 산업자 회사에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정리할까요? 급여나 상여 이걸 좀 쪼갤까요? 그래서 인건비는 크게 이제 3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급여 또 상여 이런 것들로 쪼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급여와 상여와 퇴직급여 이 3개로 쪼개서 좀 정리할게요. 급여에 대한 부분 또 상여에 대한 부분 또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급여에 대한 부분은 급여 지급 규정 내의 금액은 뭐다? 송금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다? 송금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송금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인적회사입니다.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에 한명회사나 자, 합자회사에 노무 출자 사원에게 노무 출자 사원에게 사원에게 지급하는 뭐가 급여 등에 대해서는 이건 뭐다? 당연히 송금이 될 수가 없는가? 이유는 왜 그래?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노무 출자 사원은
임직원이 아니라 사원이에요. 사원. 오케이. 출자자입니다. 이들에게는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상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 등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여기서 뭐예요? 비상근 임원 증시, 임원 증시, 임원 보수증, 부당행위상 부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케이? 자, 부당행위상 부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인의 대상 금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상 금액은 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손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상여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지? 급여 지급 규정이 있다면 손금입니다. 다만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는 손금이 아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이익 처분 상여는 손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직원에 대한 부분은 한도 없이 전액 뭐가 되는 것이다. 손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임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급여 지급 퇴직급여 지급 규정 범위 내 범위 내 금액은 손금입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이 된다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손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임원 퇴직금에 대한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어.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손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다경비죠. 이 과다경비의 손금물산입. 자, 이렇게만 잡으세요. 과다경비라는 건 도대체 뭐가 될까? 오케이? 자, 우리 법인과 유사한 법인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유사 법인의 통상적 경비를 뭐하는 초과하는 금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뭐가 될 수 없다? 손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공동경비는 기본적으로 뭐에 따라서 출자 비율에 따라 따지는 것이다. 공동경비에 대해서는 자신의 출자 비율을 뭐하는 금액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10번 너무 쉽죠? 자, 업무 무관 비용입니다. 무관 비용은 우리가 송금의 개념에서 정리했잖아요. 손금이 될 수가 없다. 왜? 손금이란 순자산 감소를 해서 자본 출자의 환급,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 이런 것들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업무 무관 비용에서 여러분들이 세무회계에서 많이 나오는 건 법인이 공유한 뇌물에 관련되는 금액, 또 노동조합이나 노동관계조합법을 위반해서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은 뭐다? 손금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여러분 교재 354페이지의 박스입니다. 오케이? 페이지 354에 박스에 자, 뭐를 보시면 되냐면 2번하고 3번이 아주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니까 이게 빈출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업무 무관 자산의 취득, 유지, 관리비 당연히 뭐가 됩니까? 송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자, 취득 비용이라든가, 또는 유지 비용이라든가, 또는 관리 비용은 손금이 될 수 없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한때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의 송금 물산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도 혹시 송금 물산입 항목에 대해서 800만 원 설정했다가 또 1,500만 원 설정했다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 중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즉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하도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배상하는 금액으로서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산의 평가 손실도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머릿속으로 넣어놔야 돼.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 법인세법은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부패된 것을 결산세에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송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고정자산은 천재지면 등으로 파손 등이 됐답니다. 또 시설 개체나 기술
기술락후로 그죠?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다. 송금에 결산종을 전제 송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다만 시설 개체 기술락후의 경우에는 이 비만가에 1,000원은 남겨놓고 송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주식도 주식 발행법이 등이 파산이 난 경우에는 자, 뭐 하는 것이다. 1,000원을 남겨놓은 금액을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잠시 여러분하고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기부금하고 접대비를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법 개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이 무엇이고 접대비가 무엇이고 이거를 정확히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 가지고 막 끙끙대는 것보다 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세무회계 1.5차 수업을 통해서 보완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이 정도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뭐 할 건데 접대비와 기부금을 볼 건데 더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다. 기부금과 접대비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인데 더 중요한 내용은 송금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송금이나 순자산 감속을 해서 자본출자의 환급 또 잉여금 처분을 선비로 계산한 금액 또 법인세법에서 송금 불산이 방법으로 열거한 것으로서 통상적 지출해야 되고 업무 관련성 있는 지출해야 되고요. 또 법정 증명서류를 수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비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세금에 대한 송금 물산입부분 또 공과금에 대한 송금 물산입부분 또 벌금 과태료에 대한 송금 물산입부분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금 또 자산의 평가손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면 역시 도움이 굉장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여러분하고 뭐 할 거냐면 잠시 쉬었다가 기부금과 접대비 파트로 가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